지금 당신의 돈은 어디에 있나요? 누군가는 잠자고 있던 은행 예금을 깨서 MMT라는 좀 낯선 이름의 통장으로 옮기고 있고요. 강남의 그 똘똘한 한 채를 팔아서 성수동의 작은 빌딩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 증시를 떠나서 저 바다 건너 미국, 일본 주식을 사 모으고 있죠. 오늘은 2026년 2월 19일 당신이 보내주신 바로 이 신문들을 바탕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돈의 이사, 이걸 함께 추적해볼까 합니다. 네.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힘은 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 오늘 그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개별적인 움직임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보니까요. 하나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바로 AI고요. AI? 다른 하나는 그 AI를 둘러싼 각국의 전략산업 육성책입니다. 오늘은 이 두 축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지,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의 전략부터 국가 간의 동맹,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 심지어 우리 개개인의 노후 준비 방식까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축,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AI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메타가 엔비디아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칩을 사들였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GPU뿐만 아니라 CPU까지 통째로요. 큰 계약 하나 성사됐다. 이런 수준의 뉴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거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쟁이요. AI 인프라 구축 전쟁의 본격적인 개전 선언 같은 거죠.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의 제왕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CPU, 네트워킹 장비까지 싹 묶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아, 플랫폼으로요. 네,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하드웨어인 아이폰이랑 소프트웨어인 iOS를 묶어서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한 것과 똑같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을 하나하나 파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칩으로 데이터 센터를 그냥 통째로 지을 수 있는 건축 솔루션을 파는 셈이군요. 메타 입장에서는 인텔 CPU 쓰고 엔비디아 GPU 쓰고 또 다른 회사 네트워킹 칩 쓰고 이렇게 여러 회사 제품을 섞었을 때 생기는 비효율이 엄청 골치 아팠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플랫폼을 통째로 도입하면 속도랑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텔과 AMD 주가가 휘청했다는 건 시장이 이 변화의 무게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주가 정말 무섭네요. 그럼 이거 다른 기업들? 인텔이나 AMD에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아직 끝났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걸 극도로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칩 개발에 열을 올리거나 AMD 같은 2위 사업자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면서 엔비디아를 견제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 엔비디아 생태계의 힘은 정말 막강할 수밖에 없죠. 이 AI 인프라 전쟁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보면 한국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자료를 보면 명확하거든요. 저장장치 기업 샌디스크 주식을 2월에만 4억 6,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게 사들였어요.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요. 데이터를 먹고 사는 거대한 괴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저장장치, 즉 곳간을 만드는 샌디스크입니다. AI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읽고 써야 해서 기존의 하드디스크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속도가 안 나오죠. 네, 속도가 훨씬 빠른 SSD가 필수인데 샌디스크가 바로 이 분야의 강자입니다. 실제로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61%나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무려 400% 넘게 폭증했습니다. 데이비드 게클러 샌디스크 CEO의 말이 참 인상 깊네요. 수요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AI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 같아요. 샌디스크와 함께 반도체 식각 장비 세계 1위인 램리서치도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쭉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단층 주택 여러 개 짓는 것보다 고층 빌딩 짓는 게 공간 효율도 좋고 빠르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오가면 되니까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수직으로 쌓은 칩들 사이에 정보를 전달할 통로, 그러니까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램리서치가 바로 이 구멍을 정밀하게 뚫는 식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아하. HBM 수요가 폭발하니까 램리서치 주가도 올해 들어서면 30% 가까이 뛴 겁니다.
그런데 이런 AI 인프라 경쟁이 이제 기업을 넘어서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본이 미국 오하이오주에 330억 달러, 거의 40조 원을 들여서 가스 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 증거 같아요. 이 발전소의 주 고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가요? 바로 근처에 있는 메타, 구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아, 결국 AI 패권 전쟁이 전력 전쟁으로 번지는 셈이네요. 과거에는 석유가 지정학의 핵심이었다면 미래에는 누가 더 싸고 안정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느냐, 이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AI가 모든 투자의 시작점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축인 지정학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방금 말씀하신 미일 에너지 동맹처럼 기업을 넘어 국가 간의 움직임이 새로운 투자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 강세가 심상치 않은데 그 배경에 사나에노믹스라는 키워드가 있더군요. 타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사나에노믹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강한 일본의 부활이죠.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첫째는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대폭 늘려서 군사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둘째는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해 7조 2천억 엔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 방위 산업체인 가와사키 중공업 주가가 선거 직후 15% 넘게 뛰었고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85%나 폭등했어요. 이게 정말 정책 효과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대감에 따른 거품일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강력한 정책 시그널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을 일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올해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빼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일본 주식형 펀드에만 239억 원을 더 넣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분명히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본의 움직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전략과도 딱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공화당 싱크탱크 창립자 오렌 카스가 트럼프 2기 1년을 철거를 끝내고 건설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평가했다고요? 네, 트럼프 1기 때는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나 동맹 관계를 부수고 흔드는 철거 작업에 집중했다면 2기부터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오하이오 발전소 같은 미일 투자 프로젝트가 바로 그 건설에 첫 삽을 뜬 결과물인 셈입니다. 그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나요? 지금은 표면적으로 전략적 휴전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들이 한 라운드를 끝내고 각자 코너에 돌아가서 숨을 고르는 것과 같아요. 양측 모두 다음 대결을 위해 각자의 약점을 줄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히토리 의존도를, 중국은 미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힘겨루기 속에서 한국의 입장이 참 애매해지겠네요. 일본이 미국에 저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으니 우리에게도 너희는 뭘 할 거냐는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군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원전 건설이나 노후 전력망 확충 같은 분야를 유력한 대미 투자 협력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도 전력난이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강점을 가진 원전 기술이나 송전 기술은 아주 매력적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죠. 그냥 압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AI와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게 한국이라는 연못에는 어떤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당장 서울 아파트값부터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그 기폭제가 됐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에서 4억 원 수준으로 꽉 묶어버렸죠. 사실상 현금 부자 아니면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네요. 그렇죠. 그러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를 보니까요. 10건 중 9건이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습니다. 돈의 물길이 완전히 바뀐 거죠. 똘똘한 한 채를 향하던 흐름이 완전히 꺾였네요. 그럼 궁금한 게 기존에 15억 넘는 고가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나 여유 자금이 있는 투자자들,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료를 보니 의외의 곳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바로 꼬마 빌딩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패션 플랫폼 무신사 덕분에 핫플레이스가 된 성수동 연무장길 일대는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호가가 5억에서 7억 원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아, 아파트 규제가 엉뚱하게 성수동 빌딩 값을 올려놓은 셈이죠. 왜 하필 꼬마 빌딩인가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규제의 틈새를 파고든 거죠. 꼬마 빌딩은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에서 훨씬 자유롭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덜합니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군요. 네. 보통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데 이 경우 감정가의 60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100억 원짜리 빌딩이면 80억 원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규제가 새로운 부자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준 셈이네요. 금융시장에서도 비슷한 자금 이동이 보이네요. 단기 자금들이 은행 예금 대신 특정 금전 신탁 안에 있는 머니마켓 신탁, MMT로 대거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고작 0.1에서 0.2%포인트 정도 높은데도 MMT 수탁액이 4년 만에 49조 원에서 102조 원으로 2배 넘게 불어났어요. 이건 단순히 0.1%의 이자를 더 먹겠다는 차원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자산가들이 증시 조정을 대비한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해요. 은행 예금에 1년씩 돈을 묶어두기보다는 MMT처럼 언제든 바로 빼서 주식을 살 수 있는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기회를 엿보는 거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렇게 바로 투입 가능한 현금의 가치는 더 높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정책과 함께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축, 인구 구조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더 극적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도 드는데요. 50, 60세대가 은퇴 후 인생 2막을 위해 기술 자격증 시험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같은 자격증 시험에 50, 60세대 응시자가 9년 만에 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전기 분야는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충전소 확충과 맞물려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요. 50, 60세대의 전기 자격증 합격자가 1만 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빨라지면서 생기는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든 메워보려는 절실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어떻게 보면 AI 기술 발달로 기존 사무직 일자리가 위협받을 거라는 불안감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몸으로 직접 하는 기술을 배워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일흔이 넘어서도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져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반면에 2030 세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올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죠? 바로 의대 진학입니다. 의대 정원 이슈와 맞물려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고 의대 편입이나 수능 재도전에 나서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설 연휴에도 학원가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니까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한쪽에서는 기술 자격증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생 역전을 위해 의대 진학의 모든 것을 거는 모습. 세대별로 생존 전략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하네요.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좌절감이 각기 다른 형태로 분출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들이 각자 도생을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는 동안 한국 증시 자체의 체제를 바꾸려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입니다. 이건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쥐꼬리 배당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정책입니다. 원래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배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5%의 높은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거든요. 세금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러니 큰손 투자자들 입장에선 배당을 받아도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 떼이니 배당주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특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최대 30%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겨주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주들의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배당을 늘려야 할 이유가 확실히 생긴 셈이네요. 그동안 워낙 배당에 인색했던 전적이 있어서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자료를 보니 변화의 속도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에 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2024년 16곳에서 2025년 36곳으로 불과 1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기업들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까요? 삼성전자가 5년 만에 특별 배당을 했고 HD현대중공업은 배당금을 무려 171%나 늘렸네요. 심지어 DB손해보험처럼 순이익이 줄었는데도
분리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배당을 늘린 곳도 있다니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봐야겠네요. 이익이 줄어도 주주원원을 위해 배당을 늘린다는 건 과거 한국 기업들에게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에 시장도 아주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고배당주 ETF의 평균 수익률이 34.9%인데 같은 기간 미국 고배당주 ETF 수익률의 3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3배나요? 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6,000에서 7,500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그 핵심 근거 중 하나로 바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꼽았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한국의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를 통해 돈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따라와 봤습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국가 간 경쟁 구도와 투자의 지도를 바꾸고 그 거대한 파도가 한국에 밀려와서는 대출 규제나 세금 정책과 맞물려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흔들고 심지어 50대 가장과 30대 직장인의 삶의 선택까지 바꾸고 있다는 게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AI와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국가, 기업, 개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과 성장을 모색하는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50대의 전기기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30대, 그리고 이익이 줄어도 주주들을 위해 배당을 늘리는 기업까지 모두가 이 거대한 변화에 대응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돈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말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